안녕하세요. 네, 이재영 법무사입니다. 자, 이제 한 열흘 동안 객관식 강의 진행할 텐데, 먼저 요 책은 강의 듣기 전에 한번 그 예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강의 진행하는 도중에 여기 지문에서 키워드를 체크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크해 버리면은 답이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키워드를 찾고 빨리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강의를 듣고 나버리면은 그런 연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제 깨끗한 책을 펼쳐놓고 내가 먼저 빠른 속도로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틀린 문제는 뭐 체크해 놓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예습하는 과정에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 강의 듣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체크된 것만 이렇게 보면 빠른 속도로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암기 자료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기 그 기출 문제에서 빠져 있는 최신 판례들이라든지 과거에 주제였는데 이제 조금 그래도 아직 문제집에 반영이 안 된 그런 판례들, 그 중요한 거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한 9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바짝 보면 하루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분량이니까 그것도 이제 같이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혼자 예습하실 때 자, 문제집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틀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 문제집에서 내가 어떤 문제집에 있는 내용을 보고 틀렸단 말이죠. 틀린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기본서 찾아보고 말이죠. 기본서를 찾아보고 핵심 키워드라든지 이런 게 기본서에 혹시 뭐 체크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밑줄 긋고 뭐 별표 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접어놓으세요. 접어놓고 여기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내가 맞는 지문이 있고 틀린 지문이 있다면은 맞는 지문을 좀 더 숙지해 주시고 틀린 지문은 나중에 안 틀리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기본서는 나중에 이제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말이죠. 문제 다 풀고 난 다음에 그 기본서에 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냥 하루 정도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빠른 속도로 한 보는 정도로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기본서를 봤을 때 예전에 처음 기본서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 부분 본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던 부분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또 기본서 보고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 문제집 최소한 100페이지 이상 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 진도를 뽑으려고 그러면 기본서하고 병행해서는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여기 좀 집중하시라는 거죠.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문제집에 보면은 그 번호가 말이죠. 10번 안쪽으로 해서 1번, 2번 하다가 3번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파트에 가면은 30번, 40번까지 막 가거든요. 그러면은 요 부분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원 행시하고요. 법원 행시하고 법원 구급하고 법무사 문제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우리 출제 경향에 좀 부합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해놨다 보니까 그 출제 안 되는 영역에서는 10년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 숫자가 몇 개 안 되고요. 매년 출제되는 파트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30번, 40번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유념해서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좀 강약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면은 일단 헌법 조문 문헌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헌법 조문 문헌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주셔야 되죠. 우리가 유일하게 헌법의 어떤 그 범위를 이렇게 한정할 수 있는 건 헌법 조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 문헌 문제는 이 자체로서 답이 걸러지는 문제는 작게는 한 2-3문제, 많게는 한 7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기출문제 풀 때 조문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7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많이 나올 때는. 작게 나올 때 한 2-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조문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근데 헌법 조문 하실 때 굳이 이게 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은 지문 중에서요 5개 지문 중에 1개를 헌법 조문을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헌법 조문이 명확하게 안 돼 있으면은 이거 세무쳐야 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나뉘어서 다 올라가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헌법 조문이 숙지가 되면은, 그러니까 헌법 조문 묻는 문제는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지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조문은 반대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판례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판례 묻는 문제. 현재 판례 묻는 문제는
자, 제가 이제 합헌 결정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위헌 결정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 포함해가지고 위헌 결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위헌인지 합헌인지 묻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용을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뭐 목적의 정당성에 부합하느냐, 뭐 침해 저성 원칙에 반하느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것도 우리가 맞춰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 조문 묻는 문제에 맞추고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묻는 문제도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은 자 위헌 결정 내 숫자보다도 합헌 결정 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한 10배도 더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주요 판례만 보더라도 이거보다 이게 10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숙지하는 거죠. 요거를. 그 위헌 결정을 숙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 봐두시고 지금 우리가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요거 아닌 거는 전부 합헌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나중에 강의하다가 중간에 이거 볼 필요 없는 판례다. 안 하셔도 됩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건 여기에 당하는 거예요. 합헌 결정례는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나머지 다 합헌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이걸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걸 뭐 달달 외우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 외워야 되는 거는 이 두 개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헷갈리는 그런 판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합헌 결정례하고 위헌 결정례 같이 보거나 아니면은 합헌 결정례인데도 너무 자주 나오는 진짜 가뭄에 콩 나는 것이 아니고 뭐 약방의 감초처럼 말이죠. 계속 나오는 그런 판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합헌 결정례도 봐두는 식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묻는 문제. 이게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은데, 자, 난이도 높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문제 위주로만 보세요. 문제 위주로 보시고, 기존에 출제했던 거, 또 법무사 시험에 반복됐을 때 내가 틀리지 않게끔, 똑같이 나왔을 때 틀리지 않게끔 해주시면 되고, 이건 이제 기본서 쪽에 많이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통해서 가지고 제가 중요한 거 말씀드릴 테니까, 따로 뭐 더 챙겨보지는 마시고 제가 요 강의할 때 그 내용만 잘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속법령 있는데요. 부속법령도 이게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굉장히 양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국적법도 있고 뭐 법원 조직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이나 이런 쪽에 양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부속법령 같은 경우는 이것도 문제지에 있는 정도만 보시고 따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 봐봤자 기억도 안 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는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차피 봐봐도 만점 방지용 문제처럼 돼버리니까 결국 우리가 확실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는 요거 두 개 맞춰주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도 맞춰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한 15개 이상 나옵니다. 요걸로 하시면은. 요거 정확하게 하시고 요거 어느 정도 문제지에 있는 것에서 15개 이상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목표로 한다 이거죠. 이런 데서 이제 한두 개 틀리고 실수로 한두 개 틀리고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점 방지용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작년 문제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자, 그런 같은 경우는 다 틀려줘도 우리가 15개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과목 오히려 메꿔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지를 풀 때는 요거하고 요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자, 위헌 결정례 중에서 아주 난이도 높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포괄적이냐 아니냐. 포괄적인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포괄적이냐 아니냐. 명확하냐 안 하냐. 이거죠. 명확하냐 안 하냐. 명확하면 합헌, 불명확하면 위헌이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 포괄적이냐 아니냐. 명확하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정도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헌재 결정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헌재 결정문을 봐도 특별한 뭐 기준이 없어요. 그냥 판결 헌재 결정문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이러이러한 여러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어느 정도 한정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포괄적이다, 포괄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위헌 결정례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외우는 게. 그래서 물론 기본서에 나오긴 합니다만 양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집에 있는 것 정도, 문제집에 있는 정도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이런 각오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나온봤자 한 문제거든요. 한 문제. 그리고 매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문제 만점 방지용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여기에서만 잘해주셔도 기본적으로 15개 계산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 행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법행 문제는 난이도가 제일 높죠. 우리가 법행하고 법원 구급하고 법무사 문제인데, 난이도는 법무사 문제가 제일 낮아요. 법원 구급보다도 법무사 문제 더 쉽습니다. 자, 그런데 자, 법행 문제는 2024년도까지 계속 출제가 되다가 말이죠. 올해부터 이게 공무원 시험하고 그 종합 합해서 출제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출제 주관하는 기관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으로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제 교재에 이제 2024년도까지 한 10년치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2025년도 문제를 제가 넣을까 말까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공무원 시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원래 2025년도 문제는 쉽게 나오고 대부분 문제가 헌법 조문 문헌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우리 헌법 조문은 잘 하셔야 되니까 헌법 조문 문헌 문제 위주로 아주 쉽게 출제가 됐으니까 요 그대로 하셔도 되겠다 싶어서 같이 넣었어요. 같이 넣어가지고 했습니다만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올해까지는 뭐 2025년도까지 이렇게 해서 보는 걸로 하고, 나중에 이제 더 뭐 앞으로 더 몇 년 후는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죠. 다른 문제로 뭐 대체하거나 그건 그때 할 문제고, 적어도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법행하고 법원구 법무사 문제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무사 문제가 나중에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풀 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데, 객관식 문제를 볼 때는 요거 보고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게 겹치다 보니까 법무사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굉장히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장에 갔을 때는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막상 객관식 문제로 보면은 난이도가 쉽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각으로 시험장에 갈 수 있게끔,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끝까지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겉보기에는 척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도요. 알고 봤더니 뭐 완전 그저 주는 문제였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놓치지 않고 풀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문제집 풀고 나서 제가 나중에 암기자료 드릴 텐데, 이 암기자료는 기본서 뭐 압축한 형태죠. 압축한 형태인데 아주 심하게 압축했죠. 그러니까 100페이지 안쪽으로 해놨으니까. 근데 나중에 문제 푸시다가 요 암기자를 딱 보면 요 양도 얼마 안 되고 말이죠. 유형결정내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딱 보다가 요거 딱 보면 눈에 쏙쏙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되겠다. 요것만 보고 시험장에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것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집 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풀잖아요. 이거 안 풀고 바로 이것만 보잖아요. 그러면 볼 때는 다 본 느낌이 들지만 막상 문제 풀면 다 틀립니다. 그게 우리 다 경험해봤던 거거든요. 우리가 점수가 실질적인 점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돼요. 자꾸 문제 풀고 틀리고 문제 풀고 틀리고 이렇게 하셔야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문제 풀 때 더 빨리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다가 이런 요약 자료를 보면은 눈에 확확 들어오거든요. 그건 요약 자료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딱 이제 70일 정도 남았죠. 한 2달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부터는 문제를 하여튼 미친 듯이 풀어야 돼요. 매일같이 하루에 내가 공부 시간을 예를 들어 10시간 잡았다 그러면은 10시간 중에서 적어도 7시간 정도 이상은 계속 문제 푸셔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푸셔야 됩니다. 뭐 이게 문제 한 문제 들고 뭐 책 찾아보고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뭐 다른 과목이든 이렇게 보시다가 문제집만 보다 보면 개념이 막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기본서 어디 있었는데 헷갈린다. 잘 기억이 안 난다. 개념이 안 잡히면 문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이런 경우에는 요즘 AI 스마트폰은 다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요즘은 AI 성능이 좋아져 가지고 저는 지금 유료로 뭐 지금 가입해서 쓰고 있는데
다른 요즘 법무사 모임에도 가도 말이죠. 법무사님들도 요즘 책을 안 찾아봐요. 옛날에는 우리가 서류 이게 뭔가 뭐 확인할 게 있으면은 책을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실에 보면 뒤에 책 꽂아 놓은 거 뭐 책 막 몇십만 원짜리 말이죠. 이게 전집 사가지고 전집으로 나와 있는 그 실무 자료 사가지고 찾아보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요즘 뭐 챗GPT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안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책 다 그 정리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명의 이기를 말이요. 우리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그리고 뭐 내가 판례 같은 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여기 챗GPT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뭐 줄여달라 그러면 줄여주기도 하고 뭐 외워야 될 거 있으면 두 문자 따달라 그러면 두 문자도 만들어주고 말이죠. 바로바로 해주니까 공부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기본서를 막 이렇게 계속 들고 기본서만 파는 것은 공부하기는 편하죠. 공부하기는 편하지만 점수가 안 오릅니다. 점수가 안 오라요.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건.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 객관식 문제 풀 때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다 지문을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나중에 보강하니 많이 이런 고민하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저 조문 묻는 문제 있잖아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부속법령이라든지 조문 묻는 문제가 자, 우리 총론 파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권 파트, 통치구조 있다 그러면요, 통치구조. 그러니까 이제 조문 묻는 문제가 이쪽에 많습니다. 조문 묻는 문제가. 한 50% 이상이 조문 묻는 문제예요. 통치구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요 강의 해설할 때, 자, 여기까지는 지문을 다 봐드리고 제가 키워드 해드리는데, 이쪽에서는 틀린 지문만. 그러니까 제가 맞는 지문 봐봤자 조문 읽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어떤 암기 요령이 있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틀린 지문만 보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헌재 재판 쪽에, 헌재 판례 쪽은 여기 법행 문제가 좀 많거든요. 법행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요. 우리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이쪽은 틀린 지문만 본다 하더라도 제 설명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 하나를 놓고 이게 왜 틀렸는지를 제가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지문 하나만 딱 보고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틀린 지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통치구조 쪽은 틀린 지문 위주로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릴 테니까 키워드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2회독, 3회독 할 때는 키워드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좀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판례 자료나 이제 암기 자료는 월요일부터 제가 나가는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하루에 한 70페이지 이상씩 나가야 됩니다. 이게 총 7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자, 맨 앞에 헌법의 의 나오는데 보면은 이게 지금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맨 앞에 헌법의 개념과 종류하면 한 장 끝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 거의 출제가 안 되는 파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는 봐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파트에 가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 신체의 자유라든지 뭐 사생활의 자유 같은 경우 이쪽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많은 걸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총론은 맨 뒷부분 있죠. 뒷부분에 한국 헌법의 기본 제도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제도 부분. 정당제도, 공무원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이쪽에 출제가 잘 됩니다. 앞쪽에 이제 양은 많은데 출제가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그다음 기본권 파트는 이거는 앞쪽에 오히려 뒤쪽이 아니라 앞쪽입니다. 자, 기본권 총설하고요. 총설하고 포괄적 기본권하고 자유권적 기본권까지 포괄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앞쪽에 나오거든요. 앞쪽에. 그다음에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뭐 이쪽은 뒤에 간단 말이에요. 뒤쪽에 가 있거든요. 앞쪽에 출제 비중이 높아요. 앞쪽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숫자가 일단 많습니다. 그리고 통치구조 쪽은 자, 국회, 정부, 법원, 헌재 이렇게 있다면은 자, 원래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요. 국회의 출제 비중이 높거든요. 국회 쪽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국회 쪽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나 정부나 법원이 공평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 시험에 비해서 국회 쪽이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법의 뭐 지역적인 조문들 거의 출제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법무사 시험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법원 조직법,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 시험 비해서 상당히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현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거는 뭐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쪽에 뒤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이쪽이 상대적으로 낮고 반대적으로 이쪽이 조금 비중이 좀 높다. 그리고 헌재 쪽은 예전에 이제 헌재 그 법행에서 좀 어렵게 좀 많이 나왔었는데 법무사 시험은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나오니까 틀린 지문 위주로 제 설명을 좀 듣고 기본적인 내용을 잘 숙지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 대략적인 뭐 그 강약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푸는 요령은 제가 진도 나가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맨 앞에 헌법에 의해 볼게요. 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관서범법의 성립 요건 이야기가 나오죠. 자, 관서범법 성립 요건 이 판례는 옛날에 많이 출제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하고 말이죠. 대통령하고 국회를 지방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옮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옮길 때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특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대통령하고 국회가 지방으로 이전한다. 그런 수도 이전 문제라고 보는 거죠. 수도 이전 문제. 수도가 이전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가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점이 이게 관섭 헌법으로 굳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관섭 헌법으로 굳어진 거다. 그래서 헌법이다 이거죠. 헌법이다. 근데 지금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변경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경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헌법을 변경하는 문제니까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헌법 개정 절차에 뭐가 있냐면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서헌법이고 이 수도를 바꾸려고 하면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되고 헌법 개정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 했더니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요.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법률로 대통령도 이전하고 국회도 이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은 자,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투표를 거쳐서 해야 될 거를 법률로 하려고 하니까 이 법률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될 사항을 법률로 정하니까 이 법률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시했던 내용이에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갖고 지금 뭐 그 용산에 있는 거를 갖다가 어디로 갈 거냐 해가지고 청와대로 다시 들어간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세종시로 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세종시로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헌법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투표 거쳐야 됩니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차상 쉬운 게 아닌 거죠. 헌법 개정해야 되는 문제니까. 근데 서울 안에서 용산 갔다가 뭐 한남동 갔다가 뭐 이거는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여의도에서 뭐 신림동으로 뭐 옮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서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변동이 없잖아요. 그대로 이제 유지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지방으로 옮기려 그러면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법률로 이전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세종시를 건설하게 됐죠. 세종시를 건설해가지고 뭘 합니까? 이번에는 각종 정부 부처만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죠. 수도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요거는 법률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합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위헌 결정을 잘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자, 관행의 존재, 관행의 반복 계속성, 항상성이 필요하고 관행이 항상성, 계속성, 명료성 이게 이제 관서법 성립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서법이 자, 강제력을 가진다고 믿고 있을 필요는 없다가 아니라 국민적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강제를
갖고 있다고 국민들이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국민적 확신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거 민법에도 똑같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민법에도 뭐 민법에 법원 해가지고 맨 처음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국민적 어떤 확신 이게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도 어디입니까 하면 다 서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관서헌법으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관서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표현이지만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동등한 효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동등한 효력을 가지니까 대등한 효력 해도 돼요. 대등한 효력, 동등한 효력 같은 말이죠. 자, 동등한 효력을 가지니까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동등한 효력을 가진 헌법 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헌법이 양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헌법 과목에서 헌법만 하는 게 아니죠.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 규칙. 헌법 조문을 보면은 법규명령, 뭐 그리고 뭐 대법원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제정권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안에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규칙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는 이걸 다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헌법 과목에 우리가 헌법이라는 이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이거 전부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관련된 헌재 판례가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이 감당이 못할 정도로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은 어느 정도 이게 틀을 잡는 게 불가능하고 볼 수 있는 만큼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과 동등한 헌법보다 하위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보다 하위다 하게 되면 이 법률 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뭔가를 뭐 개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헌법 문제다 이렇게 해버리면 법률로 헌법을 떠도 고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위법, 형식적 효력이 이쪽이 더 우위니까. 그래서 법률로 헌법 사항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는 거죠.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동등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려면 헌법 개정 절차를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안 된다. 그러면 법률이 위헌이 된다는 겁니다. 자,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게 아니다가 아니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관습헌법은 헌법 제103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 방법에 의하지 않는 한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자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관습 성립 요건으로 자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요.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 항상성, 계속성, 뭐 명료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명료성, 국민적 합의 이런 게 필요하다고 가정했을 때 헌재가 뭐라고 해놨냐면 요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됐다. 여기 소멸됐다는 거죠. 소멸되면 관습헌법도 같이 소멸한다고 봐요. 소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이 관습헌법 성립 요건인과 동시에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수도 어디냐 할 때 완전 서울이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만약에 국민적인 어떤 생각이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이 요건이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관습헌법도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이런 소멸 사유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요건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유지되고 있으니까 바꾸려면은 헌법 개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 근데 유지의 요건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려면은 헌법 개정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요 지문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합의성을 상실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으로 상실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합의성 상실하면 관습도 소멸한다는 겁니다. 효력 유지의 요건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이거 한글 실력으로 우리가 그냥 국어 실력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 특정의 법률이 반드시 체크하세요. 반드시 헌법 전에 규율해야 될 기본적인 헌법사항 체크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헌법에 규정해야 될 사항 이거 뭔 얘기를 할까요? 이거란 말이에요. 헌법에서 규정할 사항이라는 거예요. 헌법에서 규정할 사항 이거를 법률로 정하면 이걸 위헌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헌법에 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미 지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반드시 헌법으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것을 헌법을 대신해서 규율하는 경우에 곧바로 자
자, 헌법상을 헌법을 대신해서 규율한다. 법률이 규율한다는 거죠. 4번 지면 특정의 법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법률이 반드시 헌법에 정할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이러면 유연이 돼 곧바로 경성헌법 체계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야 됩니다. 해당한다로 봐야 되는데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거 좀 말을 뒤집어 놨죠.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자, 이런 문장들은 그냥 우리 국어 실력으로 풀어야 돼요. 국어 실력으로. 반드시 헌법상으로 헌법을 정해야 될 사항이다. 근데 법률이 정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야기죠. 자, 경성헌법이라는 것은 헌법 개정 절차가 법률 개정 절차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바꿀 때, 자, 법률을 개정할 때 하고 헌법을 개정할 때 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렵냐? 이거보다 이걸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더 상위법이고 헌법 개정 절차가 법률 개정 절차보다 더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 개정하기 더 어렵다. 왜냐하면 국민투표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경성헌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헌법으로 정해야 될 사항을 법률로 정해버렸으니까 경성헌법성에 반하고 이거는 헌법 취지에도 반하죠. 헌법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보는 거죠.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바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입법기관 소재지. 자, 수도로서의 중요한 요소고요. 정부 각 부처는 아닙니다. 정부 각 부처는 수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권을 포함한 사법권도 중요한 기준이 안 됩니다. 수도를 결정하는 데서 별도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 이거 맞아요.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수도를 결정할 때는 자, 국민이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관이 국회하고 대통령이죠. 그죠? 국민이 직접 뽑잖아. 그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소재지하고 좀 여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 소재지. 이게 바로 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는 거죠. 청와대도 서울에 있고 국회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옛날에 많이 나왔던 판례예요. 한동안 출제 안 되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등한 요를 갖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두 번째 문제가 있죠. 자, 이거는요. 지금 맨 첫 번째 책을 보자마자 한 문제로 끝내기는 좀 너무 할 게 없으니까 문제 찾아보니까 말이죠. 20년 전에 2003년도 법무사 문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유지해놨습니다. 어차피 페이지도 안 넘어가잖아요. 이거 없으면 그냥 빈 공간으로 두기 좀 못하니까 한 문제 집어넣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출제 안 되는 건데 옛날에 이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기술 중 가장 바르지 아니한 것은 자, 1번에 보면은 자, 고유한 의미헌법은 모든 국가에 존재한다. 자, 고유한 의미헌법은 국가조직법이라는 뜻입니다. 국가를 만드는 법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한다면 헌법은 존재한다. 이럴 수 있죠. 그런 이야기가 고유한 의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고 할 때 의미는 형식적 의미 헌법을 뜻한다. 형식적 의미 헌법은 헌법 전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 우리 헌법전을 갖고 있잖아요. 법률과 별도의 헌법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국에는 이런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국회라든지 정부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국가 조직에 관련된 것 그리고 국민이 되는 요건 이런 것들을 만약 법률로 정한다고 했을 때 이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 의미의 헌법. 국가 조직하는 법률이라든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아니더라도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이 만약에 영국에도 헌법은 있다. 영국에도 헌법은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 말하는 헌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실질적 의미 헌법이 되겠죠. 실질적 의미 헌법이라는 개념입니다.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할 때는 형식적 의미 헌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3번에 영국의 헌법에 악용을 방지하고 헌법의 항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성헌법이 요청된다. 경성헌법은 쉽게 뜯어 고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헌법 개정 절차를 법률 개정 절차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규범력을 높이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4번에 현대사회국가 헌법, 복지국가 헌법의 특색은 재산의 불가 침성을 보장하는 아니죠. 이거는
상식으로 풀어도 되죠. 우리 민법 총칙의 맨 마지막,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민법 총칙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 근대민법 3대 원칙 해가지고 소유권 절대 원칙이 나오잖아요. 그죠? 소유권 절대 원칙. 그게, 헌법에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던 그것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특색입니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 근대와 현대를 나누는 거죠. 근대와 현대를 나눕니다. 그래서 근대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하고 현대 사유권 헌법 이렇게 나눴을 때 근대와 근대 이전을 구분하는 역사의 사건이 프랑스 시민혁명이고요. 이 시민혁명을 성공하게 한 이 주체가 누구냐면은 재산가들입니다. 재산가들. 그러니까 재산권의 절대 보장 이런 내용이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 들어간 거죠. 재산권을 보장해라. 그리고 자유주의 사상. 이게 자유주의라는 것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를 적대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국가는 자유에 대한 적이다라고 봐가지고 국가는 개인의 자율 영역에 함부로 간섭하지 마라.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 그래서 국가 권력을 적대적으로 보다 보니까 국가 권력을 약화시켜야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권력 분립 이런 거 이제 강조했던 진짜 권력 분립과 재산권 보장, 권력 분립과 재산권 보장 이게 바로 근대 입헌주의 특색이고 오늘날에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세계대전 겪으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재산권도 상대화됐죠. 법률로 구체화돼야 됩니다. 법률로 정해야만 재산권 인정이 되고 국가 권력이 정당제도 이런 게 도입되면서 국가 권력이 또 통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제도 같은 게 이제 오늘날 와서 활성화됐다는 거죠.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재산권 절대 보장하면 근대 입헌주의로 보시면 됩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우리 현행 헌법은 헌법의 최고법 조항을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자, 제가 헌법 조문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헌법 조문 문헌 문제는 자, 헌법 조문에 있는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없는 것도 물어봐요. 없는 것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헌법에 없고 법률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헌법 조문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최고법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최고법이다라는 이런 표현 자체는 없다. 근데 이론적으로 이제 최고법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이건 가볍게 볼 문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헌법의 해석 관련해서는 자, 합헌적 법률 해석 이거 중요한 개념이죠. 합헌적 법률 해석은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헌법이 있고요. 헌법이 있고 법률은 헌법에 반하면 안 되잖아요. 법률은 헌법에 반하면 안 되는데 이 법률을 보니까 합헌적인 부분도 있고 위헌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이거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합헌적인 부분하고 위헌적인 부분 혼재할 때 이 법률을 해석할 때 말이에요. 법률을 해석할 때 될 수 있으면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헌법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헌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쪽으로 법률을 해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법률을 해석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 할 때, 자, 위헌법률 심판. 위헌법률 심판, 헌법이 위반되는지 여부를, 법률이 헌법에 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한단 말이에요. 할 때, 자, 또 위헌성이 있다 해가지고 단순 위헌 결정,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법률이 무효화돼 버립니다. 법률이 효력을 다 상실하게 돼 버려요. 근데 단순 위헌 결정하게 되면은 전부 다 무효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주는 결과 단순 위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살려주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가 이 썩은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썩었다 해가지고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 이게 단순 위헌 결정이에요. 근데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먹을 수 있잖아요. 사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썩은 부분만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살려주자는 거죠. 이게 바로 합헌적 법률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하는 결과 단순 위헌 결정을 하지 않고요. 위헌성이 있을 때 한정 합헌이나 이제 변형 결정을 합니다. 한정 합헌이나 한정 위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한정 위헌 결정. 한정 합헌은 뭐냐면
요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요렇게 해석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혹은 한중형 결정은 요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어떤 유형 결정을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변형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결정을 해주면은 최소한 요 부분 합헌적인 부분 살려줄 수 있잖아요.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합헌적 법률 해석의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위헌법률 심판할 때 합헌적 법률 해석 해주지만 근데 여기에 한정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위헌법률 심판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법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 합헌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죠. 합헌적으로 봐줘야 된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요.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주문 중에서요. 1번 합헌, 2번 합헌, 3번 위헌, 4번 합헌, 5번 합헌 이렇게 출제됐다고 보세요.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럼 뭘 답을 찍어야 됩니까? 3번 답을 찍어야 되죠. 그죠? 합헌적 법률 해석 해주라는 거예요. 합헌적 법률 해석. 모르면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합헌으로 해석해 주라는 거예요. 합헌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어? 그러면 전부 합헌으로 해석을 해주라는 거죠. 그럼 이거 위헌이 닿으면 이게 답으로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2025년도 올해 시험에서 말이죠. 우리 시험장에 가는데 이런 문제 틀렸다 하면 틀리면 안 되죠. 이런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틀리는 작년에 이런 문제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작년에 이런 문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작년에 문제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매년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도 몰라도 3번 찍어야 됩니다. 다른 거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찍을 때, 문제 풀 때 모르는 지문이 나왔어. 모르는 지문 나왔는데 이거 위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합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합헌적 법률에서 문제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이거 강의 끝날 때쯤 되면 이거 완전히 자기께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안 틀릴 거예요. 근데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잘 모르면 헌법 공부를 영 엉뚱한 데다가 막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헌 결정은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이거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다 시간 낭비입니다,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는 거. 볼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비유를 하면은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학원 앞에 어떤 사람이 우산 쓰고 지금 지나갑니다. 그럼 제가 저 사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정신병자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 정신병자일까요? 아닐까요? 하면 뭐 정상인이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상인 대부분이니까 정상인이겠지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왜 정상인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정상인 이유. 그 따지고 있으면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합헌인 이유를 따지는 게 그거예요. 이게 합헌인데 왜 합헌이냐 따지는 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이 정상인 이유를 따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죠, 시간 낭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이제 내용을 묻는 문제로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우리 법무사 수험생들은 우리가 헌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합헌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헌재 결정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제가 또 따로 강조해 드리잖아요. 내용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그 이외에는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 이게 왜 헌법 위반되지 않지? 그럼 막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시간 낭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이 정상인 이유를 따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무나 그냥 대충 법 만들 수 있나요? 안 되죠. 우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국회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 입법 행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을 함부로 위헌 선언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이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헌법 교재에서 말이죠. 헌법의 해석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헌법의 해석 파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헌법 해석과 관련성이 있어요. 자, 합헌적인 부분을 이렇게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되니까 헌법 해석과 관련성이 있다 하면 맞는 문장입니다. 자,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헌법 해석과 관련성이 있다.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 해석과 관련성이 있다 하면 맞는 문장인데요. 자, 헌법 해석이다 하면 틀립니다. 이건 공무원 시험에 나왔어요. 공무원 시험에서. 이거는 법률 해석입니다. 법률 해석이에요. 헌법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법률을 한정 합헌하거나 한정위헌하거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헌법을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헌법 해석으로 이렇게 변질이 돼 가지고 어떤 위헌적인 법률을 헌법 해석을 통해서 합헌으로 만들어주는 헌법 해석으로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 해석이다 해가지고 틀리게끔 내는 문제도 있고요. 헌법 해석과 관련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거는 맞아요. 관련성이 없다 하면 틀립니다. 예, 그런 식으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뭐 기출 제가 제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장난 같은 거는 전부 적어도 말장난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기출문제 나왔던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1번에 보면 어떤 법률의 그 개념 정의해줬어요.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의의, 말뜻이죠. 말뜻, 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그 최고 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 형성을 위해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이에 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을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는 헌법의 일반 법리다. 자, 여기서 말이죠. 예전 법원 행시 문제에 잘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헌법 해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끔 낸 적이 있어요. 그 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법률 해석입니다. 자, 이번에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최고 기본성에 나오는 법질서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셋째 줄에 입법권을 존중한다는 이야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함부로 위헌 선언하지 말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3번에 보면 자, 법률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률의 조항의 문구가 자, 간직하고 있는 말 뜻을 법의를 넘어서서 자, 그렇게 해석해서 안 된다는 건데 자, 문목수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문의적 한계, 입법 목적 한계입니다. 입법 목적적 한계, 입법 목적 한계. 그 다음에 헌법 수용적 한계라는 게 있어요. 헌법 수용적 한계. 이게 뭐냐면 문의적 한계는 이 법률의 문헌을 말이죠. 완전히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헌적 법률에서 한다 하더라도 산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를 강으로 해석해 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건 완전히 말뜻이 정반대로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의적 한계고요. 그다음에 입법 목적적 한계는 이 법률을 맨 처음에 만들 때 입법 목적을 다른 걸로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헌법 수용적 한계는 방금처럼 이렇게 헌법 해석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을 합헌으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 해석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헌법 수용적 한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시험 지문에 잘 나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쉽고 많이 잘 나오는 거다는 거죠. 맨 밑에 두째 줄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법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헌법 수용적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자,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해석 적용 권한은 자,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 해석은 대부분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에 해야 되는 거고 법률의 위헌 심사를 맡는 헌법재판소 임무는 아니다? 아니죠.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요. 공무원도 법을 적용할 때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헌법 위반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5번에 보시면 합헌적인 한정 축소 해석은 위헌적인 해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법 적용을 소극적으로 배제한 것이고 적용범위 축소에 의한 한정 위헌 결정은 자, 위헌적인 법 적용 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해석 가능성을 자, 적극적으로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합헌 결정과 한정 위헌 결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합헌이나 한정의 결정이 합헌적 법률 해석하는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조금 문제 푸는 요령이 아직 더 하셔야 돼요. 더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셔서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헌법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